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D-0 그러니까 그냥 D-Day죠. D-Day 바로 그날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날이 왔습니다. 자, 오늘 저녁 7시 반이 지나면요 방송사 출구조사가 나오고 한 번 희비가 교차하겠죠. 그리고 개표 방송을 보게 됩니다. 한쪽이 낙승을 할지 아니면 개표 끝까지 손에 땀을 쥐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각 당의 후보들 기호를 달고 열심히 뛰었는데요. 자,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네거티브다, 검증이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장정이었습니다만 오늘 하루는 오롯이 국민의 날입니다. 국민들이 직접 그중에서 뽑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제도고요. 자, 예전 체육관 선거로 간선할 때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하나만 생각하기로 하죠. 이 중에 누가 5년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더 잘 봉사할 수 있을지. 자, 오미크론 확진 상황도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투표하실 때 거리 두기 방역 유의하셔야 되고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20대 대선 특집 2022 선택 대한민국. 자, 특집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전국 투표소 곳곳의 상황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오늘도 신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일단은 뭐 오늘 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오전까지는 순조로웠는데 오후 12시 현재 투표율을 한번 볼까요? 박 기자님 어떻습니까? 네, 12시 투표율 20.2%로 집계가 됐습니다. 20 넘겼네요. 네, 그런데 이게 지난 19대 대선 같은 시간 투표율 24.5%보다는 4.3%포인트 낮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4일 5일 실시한 사전투표 역대 최고치라고 많은 언론에서 조명을 했었는데 맞아요. 36.93% 투표율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상황까지 보면 이게 좀 분산된 게 아니냐.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율 높은 걸 보면서 본 투표율도 높아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80 넘기느냐 궁금했네요. 네, 근데 현재까지로는 좀 분산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확진자 격리자 투표. 그게 오후 10시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확진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인데요. 네, 그게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 좀 봐야겠습니다. 네. 자, 낮 12시 기준 20.3%. 네. 20.3%. 지역 임 작가님. 네, 말씀하세요. 지역별로도 보면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그 사전 투표하고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지난 사전 투표 때 이제 가장 낮은 지역 중에 하나였던 이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지금 12시 현재로는 23.5%로 가장 투표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네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지난 사전 투표 때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갔었던 이제 광주광역시라든지 전남 전북이 모두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오고 있으니까 박정호 기자님 짚어주신 대로 아마 지난 사전 투표하고 합산을 하게 되면은 결국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합산은 이제 오후 1시에 발표되는 수치부터 사전 투표와 본 투표가 합쳐져서 발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종 투표율이 좀 중요하다라고 각 당에서도 보고 있고 그렇죠. 전문가들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사실 80% 넘은 거는 딱 한 번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15대 대선. 97년. 그렇습니다. 당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때는 정말 뜨거웠던 그런 선거였고요. 그런데 노무현 후보가 당선됐을 때 16대 대선이 70.8%. 어휴.
많이 낮아졌나요? 많이 낮아졌어요. 네. 생각보다 그때는 많이 낮았고 그다음에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63%. 네.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을 때 75.8%. 지난 대선 77.2%예요.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쭉 보면 특히 이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붙었을 때 그때 양 진영이 정말 결집을 했거든요. 네. 그때 75.8%였다. 근데 그때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양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느냐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결집은 하고 있죠. 그러면 75% 근방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럼 과연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거냐 이걸 봤을 때 넘어서려면은 필요한 게 있어요. 바로 중도층 표심. 그렇죠, 그렇죠. 중도층들이 투표 안 하던 분들이 이번엔 꼭 투표해야 돼 하고 나오면 75% 넘어가는 거고요. 네. 결국 중도층까지 다 뭉치게 된다면 15대 대선 80% 넘을 수도 있는 거고 지난번 촛불 정부에서 치러진 이 19대 대선 같은 경우도 이때도 77% 넘은 게 뭐냐면 중도층도 나왔단 말이죠. 왜냐? 국정농단 용납할 수 없어. 예. 이번엔 꼭 심판할 거야.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 75% 넘은 것 같고요. 이게 75%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걸 보면 중도층이 투표장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걸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 양당 거대 양당의 유불리를 좀 따져볼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오늘 마지막 총투표율이 얼마로 마감이 되는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그럼 이제 흥미를 좀 돋구기 위해서 네. 두 분의 예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박 기자님 네. 얼마 총투표율 예상하십니까? 저는 74%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총결집만 하고 중도층은 덜 간다? 총결집 하는 상황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들 중에 이 건강이 좀 염려가 된다. 투표장 안 나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게 좀 반영되면 한 74% 정도. 75에 조금 못 미친다. 그렇습니다. 임 작가님은요? 그럼 저는 이제 박종호 기자님 예측에서 티스푼으로 2개 정도 덜어내가지고 73.8% 정도. 73.8% 0.1씩 드러냈구나. 네, 네네. 조금씩 드러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짚어주신 것처럼 굉장히 높은 그 투표율이 나왔을 때는 한국 현대사에 이제 이정표가 될 수 있을 만한 이제 선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97년 대선 같은 경우는 수평적 정권 교체를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이뤄낸 네네. 굉장히 이제 기념비적인 선거였던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12년 대선 같은 경우 도 75%를 넘겼을 때도 총결집 선거인데다가 제3후보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 1대1 구도였던 데다가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초강력 팬덤을 보유한 그야말로 이제 87년 대선 이후로 거의 이제 가장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두 거대 대결이었다. 정치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열심히 투표하려는 그 팬층이 좀 두꺼웠고요.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네. 상대적으로 이제 유보층이나 이제 중도층이 관심을 좀 덜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조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12년 대선만큼은 좀 안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박정호 기자님의 74%에서는 좀 덜어내야 되니까 저는 이제 73.8로 하겠습니다. 기자님 이러면 굉장히 얄밉죠. 그러니까요. 내가 딱 찍었는데 거기 딱 얹어가면 그것도 네. 위로 얹는 게 아니라 살짝 빼고. 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세계가 이렇죠. 하지만 총투표율 아직은 누구도 모릅니다. 70%를 네. 넘길지 아닐지. 지금 보니까 계속 제 전화도 계속 울리고 있는데 투표 동료 전화가 계속 메시지 계속 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또 간절하게 양 진영에서 투표 동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에서 다 왔어요? 네, 다 오고 있어요. 그래요. 자, 네. 어떤 분이 맞추셨을지 내일 이 시간에 확인을 해서 저 상과 벌을 내리도록 해야 되겠네요. 상, 벌이 네. 다 있나요? 다 있죠. 네, 그럼요. 자, 오늘 특집이기 때문에 이 시사본부를 유튜브로 보시는 청취자께서는요. 현재 전국 투표율과 또 지역별 투표율 실시간으로 저희 그 화면 하단에 스트리밍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제작진이 참 꼼꼼하게 준비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로 청취해 주시면 정보를 함께 보실 수 있는 묘미가 또 있습니다. 자, 박정우 기자님 어제 이제 못 나오셨는데 네. 어제는 오랜만에 기자로 돌아가서 취재 현장을 이제 발로 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또 심상정 후보, 네. 뭐 다른 모두 소수 정당 후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마지막 유세전 아주 뜨겁고 치열했는데 어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세 후보를 보면 공통적으로 서울에서 마무리했다. 유세를 마무리했고 그리고 서울 중에서도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곳.
네. 젊은 표심에 호소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서울 집중 유세를 했어요. 네, 네. 여기서 거의 뭐 총결집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시지를 강조했냐면 이게 김대중의 꿈, 그 앞서서 백범 김구 선생의 꿈, 그리고 노무현 문재인의 꿈을 함께 이뤄가자. 그 꿈을 안아서 이재명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보면은 상록수 노래가 또 울려 퍼졌습니다. 상록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된다면 그건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기타 치면서 홍보 영상에 등장했죠. 그렇습니다. 그 노래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이래요. 끝내 이 길이라. 그래서 그 가사를 좀 강조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뭐 파란색 풍선이나 아니면은 휴대폰 이 조명을 흔들면서 마치 콘서트장 그 분위기를 방불케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시청광장에서 진행을 했어요. 마지막 유세를.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 총결집을 했고요. 거긴 빨간 풍선. 그걸 들고 이거 아이돌 팬클럽 모임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러니까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 이제 불 들어오는 봉 봉도 아주 나왔어요. 야광봉. 그것도 야광봉도 등장하고 판매도 하고 있더라고요. 팔고 있고. 네. 야, 어제 좀 상권이 돌았으면 하는 생각이네. 대선 특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야당과 협치해야 된다.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게 되면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과 신속하게 합당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이런 걸 지키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이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집중 유세를 했는데요. 거기서 이 사표가 없다. 다 생표다. 다 생표다. 소신 투표를 해달라. 그래야 정치가 바뀐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홍대에서 심상정 후보 거기서 젊은 층을 만났고 이재명 후보가 청계광장 유세 뒤에 홍대로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시민들과 만나서 즉석 뭐 연설도 하고 일문일답도 받고 이런 시간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도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치자마자 건대 입구와 강남역을 방문해가지고요. 젊은 층과 만나서 투표 독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그 이제 총집결 유세, 이른바 우리가 이제 서울시청 광장과 청계광장은 거의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광화문 대첩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굉장히 그 두 유세장의 성격이 좀 달랐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결국 마지막 지점에 두 후보가 다 이제 정치 통합, 이제 끝난 이후에는 통합을 이루겠다 이런 메시지로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유세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유세를 끌어왔던 방향성과 좀 이제 일치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유세 그 무대로 누가 올라왔느냐가 중요한데 송영길 당대표는 물론이고요. 새로운 물결의 이제 김동연 대표 단일화했으니까 단일화했고요.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이제 원팀 기조를 강조한 거고 정세균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선의 경쟁자였는데 선전설에 나서서 이를테면 원팀과 통합 유대, 연대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는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윤석열 후보 쪽은 정권 교체 쪽에 좀 더 강조점을 강하게 두는. 교체, 그래서 심판. 이제 그렇습니다. 교체와 심판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무대에 올라온 분도 좀 독특해요. 이제 예측을 못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영화배우 김부선 씨가 이제 무대에 올라서 그랬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제 뭐 레깅스를 입고 춤을 추겠다 이런 공약을 걸기도 했었고요.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썼던 그 장영하 변호사 굉장히 강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했었던 인물 이분이 이제 무대에 올라오기도 했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김현철 동국대 석좌 교수도 이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누구를 무대에 마지막에 올렸는지를 보시면 결국 이제 선거운동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었는가 이거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 쪽은 어쨌든 정권 심판 교체해야 된다. 여당 쪽은 통합 강조. 사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제가 인상적으로 들은 유세에서의 마지막 인사말은 윤석열 후보도 고생하셨다. 그렇죠. 이런 얘기였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마치 어제는 콘서트장 같았다. 이게 축제니까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니까 이 H.O.T와 잭스키스 같은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모였어요?
글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했다. 그거를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실. 아, 그래요? 이게 세 과실을 이게 뭐 갈라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뭐 3만 명, 5만 명, 6만 명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숫자를 부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보면은 이 연인원이라고 해서요. 연인원. 계속 서 있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지나가던 분들 시간 동안. 네, 그게 참 다 세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알아요. 정말 많이 모였어요. 우문현답인 줄 알고 던진 거고요. 다만 제가 어제 이제 윤석열 후보 유세장에서 좀 재밌었던 포인트는 유승민 전 그 경선 후보나 이런 분들은 원팀 기조에 맞춰서 유세장을 찾았는데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하나 남겼는데 4년 만에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어가지고 피치 못하게 지금 하필 유세 마지막 날 건강검진실에 있다. 요게 좀 화제를 만드시네. 마지막까지도 화제를 만드세요. 신스틸러였습니다. 신스틸러네요. 안 나타나서 프로 불참러 이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투표는 이제 거의 절반 넘어 이루어지고 있고 저녁 6시면 일반 선거인 끝나고 확진자분들까지 하면 7시 반에 끝납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죠. 줄 서 있으면 다 투표해야 되니까. 자, 민주당은 어제 이제 1% 박빙 신승할 거다. 또 국민의힘은 아니다. 두 자릿수까지 격차 벌어진 압승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했어요. 자, 박 기자님. 언제쯤 우리는 윤곽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한 새벽 1시쯤은 돼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네, 최소. 빨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투표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요. 그 투표 시간이 길어진 그 부분들 확진자 격리자 투표가 끝나서 7시 반 이후에 투표함에 옮겨지고 그게 옮겨져서 투표함을 뭐 열고 하면은 그게 8시 10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이후. 그다음에 또 사전 투표한 그 투표함도 9시 넘어서 여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거다. 하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새벽 1시 당선인 윤곽이 나온다고 보는 것도 좀 판가름이 좀 쉽게 났을 때. 격차가 좀 있을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박빙으로 가게 된다면 이것도 1시가 아니라 뭐 2시, 3시 뭐 어떤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침 돼야 된다 이런 분도 있어서요. 뭐 오늘 아마 결과 궁금하신 분들은 밤을 새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맥주 준비해야 됩니까? 맥주는 당연히 준비하셔야죠. 밤새요? 지난 2017년 대선 때 그 편의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물품을 특히 이제 음식물 쪽 제일 많이 구매를 하셨나 이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1위가 막걸리고요. 2위가 소주, 3위가 맥주입니다. 네. 맨정신으로는 보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가 되겠죠. 주종의 순위까지. 네, 역시 우리 국민 막걸리.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정말 또 술 드시면서 밤새시면 내일 평일인데 오늘은 이제 투표일이라 휴일이지만 내일 힘드실 것 같아요. 주말까지. 자, 임 작가님 생각에는 몇 시쯤 윤곽이 나올 것 같으세요? 저는 오늘 이제 KBS 1라디오에서 새벽 2시 10분까지 이제 방송을 하기 때문에 2시쯤에 개표 방송에 참여하는군요. 개표 방송에 참여합니다. 그때 나올 것 같다. 은근슬쩍 이렇게 광고를 한번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확정을 할 수 있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여론조사 결과도 이 소위 말하는 블라인드 기간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각축을 벌이고 있었던 양상인데다가 뭐 이제 양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이제 격차에 대한 그 평가는 조금씩 다릅니다만 양측 모두 뭐라고 했었냐면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마도 선거 말미까지도 이제 표심을 완전히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 특히 2030 여성층이 굉장히 흔들림이 심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마지막 투표에서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줬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흔들릴 수가 있다. 왜냐하면 2030 여성층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참여가 미진한 데 비하면 투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서 이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벽 2시경 KBS에서는 계속 지금 밤새 특집 개표 방송이 진행되거든요. 새벽 2시에 우리 임 작가님이 등장하시는데 저와 함께 목에 하시죠. 빨간 스카프냐 파란 스카프냐 한번 그 표시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12시에 이제 쭉 시작해서 이어지죠. 윤곽은 어쨌든 시사본부 내일 하기 전엔 나오겠죠? 그럼요. 근데 그렇습니다. 완전 박빙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2010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정말 새벽까지 각축전을 벌였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오세훈 후보가 저는 승복 선언, 패배 선언하고 끝났네 그러고 잤는데 새벽에 바뀌었어요.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강남 투표함이
개표가 나중에 그렇죠. 모표가 나오면서 이번에도 이제 확진자 투표함 같은 게 이제 나중에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좀 고려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야 후보 마지막 메시지는 어떤 게 나와 있습니까? 네, 오늘 여야 후보들 SNS를 통해서 마지막 메시지를 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투표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단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하고 단 한 분이라도 더 투표하도록 애써달라 이렇게 당부했고요. 네.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면 된다, 투표해야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초박빙이다, 수천 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 세세하게 SNS나 개별 발송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지지 호소 또 투표 동료 가능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어요.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힘으로 정권 교체 이루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권 교체 오직 투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투표하면 바뀐다. 투표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사전투표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여러분이 투표로 심판해 주신다면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돼서 내일의 이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심상정 후보도 메시지가 나왔겠죠? 심상정 후보는 이제 아까 박정희 기자님께서 네. 그 마지막 유세 장면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연장선상의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여러분의 소신에 투표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소신 투표를 해달라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3번 심상정에게 주시는 소신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오늘도 투표 당일인데 지지 호소는 가능한가 보죠? 기본적으로 이제 선거 운동원들은 이제 뭐 몇 번을 찍어달라 이렇게는 못하고요. 예. 투표 동료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투표 동료만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이재명 후보 메시지를 보면 SNS나 개별 문자로는 지지 호소를 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오늘도 뭐 그래서 아까 동료 문자 겸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가 오늘도 쇄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런데 여야 후보가 오늘은 자택에서 좀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사실은 개표가 시작이 되고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때 아니면은 개표가 시작된 다음에 그때서야 움직일 거거든요. 자택에서 지금 다 대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성남 자택에 머물면서 그동안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의 개표 상황실로 저녁이나 밤쯤에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이동 시점은 아직 미지수고요. 정해지지 않았고 윤석열 후보도 서초동 자택에 머물다가 당선인 윤곽이 나오면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당대표 상황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네. 심상정 후보도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당사에 마련된 개표 방송을 개표 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야, 이게 선거 대장정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된 게 이재명 후보는 일찍이 목이 쉬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계속 연설을 해야 되니까 좀 발성을 바꾼 느낌이 들었고 윤석열 후보는 제가 좀 놀랐던 게 음성이 굉장히 검찰총장 출신답지 않게 짱짱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제 밤에는 또 목이 쉬셨더라고요. 쉬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끝까지 각 후보들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제 7시 30분에 출구조사가 발표가 됐을 때 출구조사는 일단 이제 표집권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그 여론조사보다는 이 표본 오차가 좀 범위가 좀 좁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이제 한 1% 내외 정도일 텐데 만약에 그걸 벗어나서 이제 결과 발표가 난다면 한쪽은 좀 마음을 놓고 개표 방송을 볼 수 있겠지만 발표가 됐는데 그 안쪽에 들어와 있다면 언제든지 이게 뒤집힐 수 있는 거라서 그렇죠. 계속 새벽까지 초조하게 이제 지켜봐야 될 수도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사전투표는 출구조사에 반영이 안 돼요. 이미 했기 때문에. 근데 사전투표가 높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정확성이 예전보다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확진자 격리자의 투표도 안 잡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어떻게 작용할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 정치권 개편 문제도 있고 이제 일단 어쨌든 오늘 남아있는 순서는 이런 것 같아요. 투표가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끝까지 이제 기대하고 기원하고요. 7시 반에 출구조사를 짠 보고 이렇게 한번 놀랄 거고 그다음에 의외로 격차가 좀 아슬아슬하다 그러면 끝까지 개표 방송을 보면서 자, 우리 모두 밤샐 준비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편의점에서 뭐 또 사와야겠죠. 그때 뭐 사오실 거예요? 뭐? 저는 와인으로 좀
왜 우아를 떨어요? 아까 막걸리라고 얘기했구만. 조금씩 마시려고요. 조금씩 야금야금. 막걸리는 많이 먹게 되니까. 편의점에서 안주로 가장 선호되는 거는 만두였습니다. 그래요. 이 통계적으로 집계된 게 2017년의 결과입니다. 또 한국인의 만두 사랑 대단하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점심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2시 39분 30초를 막 지났습니다. 서울 시내 투표소 분위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동 중계차를 타고 나가 있는 곽지현 리포터를 불러보겠습니다. 곽지현 리포터,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종로구 이북 5도 위원회에 마련된 평창동 제3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네. 이동 중계차가 도착한 지 1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소중한 한 표 행사하기 위해 우리 유권자분들 발길 꾸준히 이어지면서 대기줄도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종로 이 평창동 제3투표소 나오시면은 한 20분 정도 거리두기 하면서 차례 기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투표소가 이 북한산 아래에 자리하고 있어서 이곳 새소리도 들리고요. 또 주변이 주택가여서 편안한 복장으로 또 가족과 함께 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지는 투표인 만큼 이 현장에서도 방역 관리 아주 철저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또 손 소독하고 또 투표소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안에는 이 국내 취재진들이 많이 와서 또 현장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또 투표 참관인들도 아주 진지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종로구 사전 투표율은 서울 25개구 중에 가장 높은 40.65%를 기록했습니다. 이 서울 종로구 유권자들은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도 현재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 중계차가 현장에 온 만큼 유권자분들 만나봐야겠죠. 이 현장에 온 이유도 바로 유권자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투표를 마치고 나오신 유권자분과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인터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종로구에 사는 윤성로입니다. 네, 오늘 누구랑 오셨나요? 제 아내하고 같이 왔습니다. 같이 오셨군요. 네. 지금 투표하고 나오셨는데 투표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은 아주 이제 후련합니다. 제가 원하는 후보를 찍고 나오니까 네. 잘 맞췄다는 생각에 후련합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럼 오시기 전에 어떻게 댁에 도착한 선거 안내물 보고 나오셨나요? 네, 선거 안내물은 며칠 전에 봤습니다. 어떤 걸 좀 중점으로 보셨나요? 이제 각 후보들이 내건 그 공약 같은 거 읽어봤고, 네. 뭐 제가 특별히 다른 걸 뭐 보진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건 다 읽어보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했고, 그 이전에 이미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꼼꼼히 잘 확인하셨군요. 네. 자, 그럼 앞으로 당선될 제20대 대통령에게 바라시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우선 그 대통령 되시면 그 모든 국민을 잘 아우르고 네. 그러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은 마음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권자 윤성노님 만나봤고요. 오늘 본투표는 반드시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소는 집으로 배송된 선거 안내문에 나와 있고요. 안내문이 없다면 선관위 홈페이지나 또는 포털사이트 그리고 지도 앱에서 투표소라고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투표소 안에서는 사진 촬영 금지고요. 이 대신에 이 투표소 밖에 별도로 포토존 그리고 표지판에서는 사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나오실 때는 아시죠? 이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꼭 챙기시고요. 더 중요한 마스크 잘 쓰시고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구 이북 5도 위원회에 마련된 평창동 제3투표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저 곽지연 리포터가 수고하셨네요. 현장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생생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투표소를 찾아가는데 네네. 아까 정해진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사전 투표소로 가시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 해야지 하고 저기 사람들이 서 있으니까 저기 가야지 했는데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원래 내가 가야 되는 투표소 가야 되는데 저기 사람들이 서 있다 보니까 저기 가야지 하면서 사전투표소로 가는 일이 있다고 해요. 사전투표가 일상화되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전투표는 투표소 구분 없이 아무데나 가서 출력해서 찍지만
본투표는 네. 지정돼 있는 투표소로 가셔야 되고요. 집에서 멀지가 않습니다. 네. 대부분. 신규 사전투표보다 한 4배 정도 많다고 하니까 사전투표가 3,500군데가 넘었었고. 그리고 은근히 이제 신분증 깜빡하시는 분들 네. 있으신데 네. 신분증 꼭 챙겨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네. 본인 확인 안 되면 투표를 할 수가 없겠죠. 자,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뭐 D-100부터 시작해서 D-1 오늘 D-Day입니다. 네. 오늘이. 그런데 그럼 이제 대선 끝나는구나. 역대급 비호감 지겨웠는데 아닙니다. 정치가 이제 시작입니다. 당선인이 나오면 그다음부터 더 뉴스가 많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걸 좀 깜빡하고 계시더라고요. 인수위 꾸렸는데 누가 인수위원장이냐 누가 들어갔느냐 또 내각 어떻게 되냐 그럼 초대 총리 누구냐 그리고 이제 5월 되면 또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도 해야 되고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저는 생각만 해도 지금 스케줄이 복잡한데 대선 이후에 여야 정치권이 개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자, 박 기자님 어떤 이슈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겠습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봤는데요. 우선은 민주당 이슈를 좀 보면 네. 민주당에서 이번 대선 기간 동안 정치개혁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정의당 등 소수정 등에서 주장해왔던 네. 그런 것들을 약속을 이번에 또 했다라고 네네. 해서 심상정 후보는 뭐 비판을 했었죠. 네.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서 민주당이 믿어달라라고 해서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의지를 모으고 있는데 과연 대선 이후 뭐 결과에 상관없이 정말로 추진할 것이냐. 네.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면 이 172석 의석을 활용해서 다당제 연합정치를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도 뭐 자신이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하면서 이건 우리 갖고 해내겠다 정치개혁. 이번에는 꼭 달라지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패배했을 때 당선됐을 때는 정치개혁 하겠지만 네. 패배했을 때 정치개혁 아니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국민의힘 쪽의 이슈를 좀 보면 국민의힘은 승리하게 된다면 그리고 뭐 패배하더라도 국민의 당과의 연합 합당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좀 문제로 좀 저는 불거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왜냐하면 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뭐 지분 싸움이라든지 예. 당대표 얼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부를 어떻게 꾸릴 것인지 이거부터 참 논의해야 돼요. 사실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할 때 네. 합당 얘기를 했었거든요. 안 됐잖아요. 안 됐죠. 그런 절차를 다시 한번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특히 이준석 대표는 아니 이 안철수 대표와 공동대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냐. 그런 바가 없다. 네. 반박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 볼 때 이게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네.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어요. 의구심을 지금 여야에 던졌는데 그럼 임 작가님 이번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민주당 네. 정치개혁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왜 그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6월에 지방선거네요. 바로 지방선거가 붙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 끝나자마자 또 선거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통 크게 그렇게 이제 협치를 통해서 다당제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연합정치를 위한 뭐 제도개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져서 야당이 된다면 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시 2년 뒤에 총선을 기약을 해야 되거든요. 특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미 끝난 대선보다는 나의 재선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이 중요해지기 네네. 때문에 그러면 그 앞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나중에 나의 조직으로 활동하게 될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이 공천과 직결이 돼 있다. 근데 만약에 다당제를 위해서 이제 쪼개는 역할을 하게 되면 네네. 결국 자기 이제 지역 어떤 지지 기반이 어느 정도 허물어지는 걸 감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든 지든 이준석과 안철수의 줄다리기를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네. 결국은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결국은 다시 그다음 총선에 공천권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야 뭐 대통령이 되거나 혹은 지더라도 당분간은 정치 일선에 나올 수 없지만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대표는 다음 총선 그리고 다음 대선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한 이슈를 잡았네요. 지금 임 작가님 얘기를 들으니까 머리가 엄청 복잡해지고 있어요. 오늘은 누가 당선되느냐 이것만 궁금했는데 네. 야 이번에 이제 대선 이유를 생각하니까
여야 모두 정말 복잡한 저희는 속내가. 차라리 이쪽이 편합니다. 복잡한 속내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 자, 어쨌든 두 가지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승패 관계없이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과연 정치개혁 할 거냐. 네. 사실은 가정해서 만에 하나 뭐 또 이제 이 민주당이 야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의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금 다수당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상당히 뭐 주도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하느냐 안 하느냐, 약속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다음에 이제 과연 국민의당과의 합당, 국민의힘은 승패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느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를 보죠. 지금 오미크론 변이 오늘 본투표일 날 역대 최다치예요. 34만 명을 넘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34만 2,446명이 늘어났어요. 네. 누적 확진자가 521만 2,118명. 500만 명대가 됐습니다. 500만 명대가. 예, 이게 지난 5일에 400만 명을 넘은 지 나흘 만에 500만 명이 된 거거든요. 100만 명이 나흘 만에. 그렇습니다. 네. 확산세가 거센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매번 이렇죠. 수요일에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휴일 효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 유행이 이제 정점에 진입하는 모습이다. 근데 앞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면서 정점을 지날지. 네. 그러니까 30만 명대가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지날지 아니면 조금 사그라들면서 빨리 지나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2주 정도 사이에 최종점을 지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2주. 네.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뭐가 좀 문제냐면 식당 카페 영업시간 1시간 연장 같은 거리두기 완화 조치. 또 백신 패스, 방역 패스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최종점에서의 신규 확진자 기존 예상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을 또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확진자 급증 여파 때문에 위중증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것도 전날보다 80명이 늘어나서 1,087명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는데 한 59.1% 정도고 수도권 가동률은 55%지만 비수도권은 68.8%로 네. 계속 차고 있습니다. 자, 방역 당국은 뭐 한 2,5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또 현장 의료진들은 이미 포하다 이런 얘기도 네. 들려서 좀 잘 대응 체계가 준비되어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자, 짧게 다음 이슈를 하나 더 보죠. 지금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데 이 글로벌 브랜드들이 러시아에서 영업을 다 막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어저께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서부터 이제 원유 수입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유명 식음료 체인들 대표적으로는 이제 맥도날드 네. 그리고 스타벅스, 뭐 펩시콜라, 코카콜라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에서 철수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맥도날드가 입점해 있는 양 국가 사이에는 전쟁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제 이 국제 정치학의 일종의 이제 징크스가 있는데 그래요. 사실 이번에 러시아가 깼거든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철수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미국 내에서도 이 보이콧 여론이 굉장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예. 글로벌 브랜드들도 이제 거기에 이제 상당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이 이후로도 이 다른 그 기업들도 러시아에서 발을 빼려는 움직임 혹은 투자를 중단하려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타격이 막대해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전쟁은 사실은 지도자가 결정한 건데 침공은 푸틴이 했고 그렇죠. 러시아 국민들은 햄버거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콜라도 못 마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무슨 죄야? 금단 현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철수 조치가 발표되고 나서 맥도날드를 빙빙 둘러싼 러시아 시민들의 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으로 하나 올라왔습니다. 당분간 못 먹게 됐으니 네. 한번 마지막으로 먹어봅시다 이런 느낌인데 지금 뭐 그뿐 아니죠. 해외 송금도 막혀 있고 이게 국가가 잘못하면 국민들이 고생한다. 이걸 우리가 그냥 여실히 보고 있고 러시아 내에서 반전 운동이 있는데 계속 잡아가잖아요.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한입뉴스 아주 생생하고 바빴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9685님 정말 딱 맞는 곡을 보내주셨습니다. 9685님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선거날은 이 노래죠. 프로듀스 101의 픽미 들려드리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 도랑치고 가재 잡는다라는 말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 속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대개는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익을 본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지저분한 도랑을 깨끗이 치우던 중에 뜻하지 않게 가재도 잡게 되었다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요. 보통 일석이조라는 한자 성어와 비슷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이 속담은 일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애쓴 보람이 나타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도랑을 치우고 나면 지늘게 숨어있던 가재도 없어지게 되니까 그 후에 가재를 잡는다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으로 항상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야 조치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도랑은 매우 좁고 작은 개울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이고요. 뜻풀이에 나온 개울은 골짜기나 들에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말합니다. 이 도랑과 관련 있는 속담으로는 도랑에 든 소가 있습니다. 이 도랑 양편에 우거진 풀을 다 먹을 수 있는 소라는 뜻인데요. 이리 하거나 저리 하거나 풍족한 형편에 놓인 사람 또는 그런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속담으로는 개천에 든 소, 두렁에 든 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대통령 선거일인 오늘 대체로 맑고 화창한 가운데 낮 기온이 15도 안팎, 남부지방은 20도 가까이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은 곳이 많고요. 낮에는 먼지와 결합된 엷은 안개, 즉 연무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겠습니다. 서해상에 안개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위시한 서쪽 지역, 오늘 밤부터 안개가 다시 짙어진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0도 안팎이고 한낮에는 이렇게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도 의왕시 백운산 등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대다수 지역 건조특보 발효 중이고요. 확대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새벽 사이 영동과 경북 동해안으로는 바람이 초속 15m로 다시 강해진다고 합니다. 당분간 서해와 남해상에 안개도 짙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고요.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은 16도 까지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강이나 호수 주변의 안개가 더욱 짙으니까 감속 운행해 주시고요. 공항 이용하실 때 운항 정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0.9도, 습도는 65%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투표를 행사한 청취자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이 치킨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전투표, 오늘 본투표 모두 상관없이요. 문자로 투표 인증 사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치킨 쿠폰을 쏘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9730으로 투표 참여, 방송 참여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국에서 대선 투표가 한창입니다. 이제 한 5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확진자 투표가 이어집니다. 현재 전국 투표 상황과 투표 유의점들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김보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행정사무관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자들도 많이 오고 오늘 초비상 바쁜 상황이실 텐데 인터뷰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현재 선관위 상황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투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각종 문의 그리고 궁금한 점을 또 저희가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궁금한 게 지금 이겁니다. 네. 오후 1시가 막 지났는데 네네. 지금 1시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어때요? 네, 말씀하시기 전까지 제가 계속 조회를 했는데 네. 1시 현재로는 지금 59.8%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고 네. 이 1시 투표율부터는 지난번에 그 사전 투표하셨던 것들 그리고 거소, 선상, 제외 투표율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1시부터 딱 그 36.93%가 합산된 거군요. 네,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59.8%로 제가 좀 전에 조회했을 때는 그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그럼 거의 60% 육박했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네. 2017년 대선과 비교하면 네. 지금 이제 합산해서 총 투표율이니까 네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 대선에는 같은 시간대에 55.5% 정도의 그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높은 투표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지켜봐야겠죠? 네. 그때는 그때보다 사전 투표가 한 10%포인트 이상 높았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투표하실 분들이 미리 찍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지역별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최고 그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전남으로 70.7%였고 조금 제일 낮은 투표를 보이는 곳은 대전으로 45.7%였습니다. 네, 대전이 몇 퍼센트요? 45.7%로 지금 집계되고 있었습니다. 45.7%. 전남이 70%를 넘기셨으면 네. 격차가 네. 크네요. 근데 제가 이제 1시 직전에 조회를 계속해서 네. 아마 덜 반영됐을 수도 있고요.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또 다른 수치를 보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네. 자, 저희가 1부에서도 네. 기자, 평론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현재 투표율로 한번 이제 비춰본다면 네. 오늘 최종 투표율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전문가로서. 아, 예. 저희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네. 저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네네네. 찾아보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되면 시간이 되면 이제 개표가 나올까 이렇게 검토를 좀 해봤는데 네. 제15대부터 19대 대선 개표의 평균 시간은 약 5시간 40분 정도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전투표율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지면서 봉투를 뜯어야 하는 관외 사전투표도 늘어났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면 개표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확진자 등 투표에 따라서 이 투표 시간이 연장이 되어 7시 30분 이후부터 개표가 진행되는 데다가 네. 아시다시피 1, 2위 후보자가 막판까지 초접전 양상을 보여서 개표 마감 시간과 그 당락 시점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벽으로 갈 것 같은데 네네.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본 것은 네. 오늘 이제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를 찍을 것인가. 한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개표에만 제가 그것만 들어가지고. 아니요. 네네. 그것도 저 윤곽이 드러나는 시간은 새벽쯤으로 네네. 알고 있을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투표율은 지난 대선이 77% 정도였는데 맞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높지 않을까. 보통 지금 80%를 지금
이제 넘을지 안 넘을지 생각하고 계시던데 저희도 80%는 이번에 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선관위는 높게 보시는구나. 네네. 저희는 사전 투표율이 높았는데 그럼 열기가 뜨거우니까 80 가겠지 그랬는데 오늘 좀 미리 찍으시고 좀 덜 찍으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기자는 74%, 전문가는 73.8%를 찍었거든요. 그렇군요. 저희 선관위는 이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기와 이제 선거권을 얼마나 소중하게 행사하는지에 대한 곳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높을 것이다. 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7년 대선보다 높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세요. 잘 됐네요. 제가 어제 78.4%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좀 맞을 것도 같습니다. 자, 사전투표 때 기표된 투표용지가 6명에게 배부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게 참 논란이 일었는데 왜 이렇게 됐던 거예요? 먼저 지난 5일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서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준비 사항이 미흡했던 점 다시 한 번 더 사과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투표를 하러 오신 확진자 등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투표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이 확진자 등 선거인이 기표하신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지 못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담당 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투입했습니다. 이때 좀 확진 유권자가 다수가 몰렸던 사전투표소에서는 이 보관 봉투에 일정 수량을 모아서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했는데 이때 이 보관 봉투에서 투표함으로 투입하는 이 과정에서 투표지가 덜 투입되고 봉투에 남아있는 채로 이 봉투를 다시 재활용하다 보니까 그 다음 선거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지금 현재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표된 용지를 투표함에 다 넣지 못하고 남아있던 게 확진자가 또 투표하러 오신 분에게 다시 배부가 돼버렸다. 이게 참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지만 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죄송합니다. 아까 사과도 해주셨습니다. 자, 일반 선거인 그럼 오늘 몇 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까? 일반 선거인은 오늘 그 선거일에 종전선거와 동일하게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6시가 넘어도 혹시 줄 서 있으면 대기표를 주나요? 그렇습니다. 오후 6시까지 이제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이제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 그 6시까지 투표를 못 하시더라도 먼저 도착해 계시면 대기표를 주십니다. 그 대기표를 받으신 분에 한해서는 그 6시가 넘더라도 투표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요. 자, 엄중한 한 표, 이게 7천만 원에 육박한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혹시 무효표가 되지 않아야 하니까 유효표, 무효표 이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는데 그 표가 무효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기표소에 비치해놓은 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두 후보자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또 도장이나 손도장을 찍은 것 그리고 성명을 그 투표 용지에 성명을 기재하거나 납서한 것 그리고 이번 대선에도 좀 해당이 되는데요. 사퇴한 후보자에게 기표하시는 것 그리고 고의로 공개한 것 등은 무효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도 사전투표했는데 칸이 좁아서 이게 선을 넘으면 어떡하지?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자, 이번에 또 후보자가 많다 보니까 좀 기표란이 좀 좁았습니다. 이게 참 쉬울 수도 있는데 할 때마다 어려운 게 투표용지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접어야 괜찮은가 이거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 이유는 이제 보이지 않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접는 것이기 때문에 접는 방향이나 횟수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투표함에 넣으실 때 공개되지 않도록 우리 선거인께서 편한 방법으로 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러 이제 구기시거나 꼬깃꼬깃 접으시면 개표할 때 제가 투표지 분류기에 좀 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개표가 더 지연되니 이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번, 두 번 정도 접으면 되는데 이게 혹시 또 이제 잉크가 번질까 봐 걱정이 돼서 호호 불어서 접죠. 알겠습니다. 자, 선거 이틀 전 이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고요. 확진자 투표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오늘 확진자 투표 방식을 한번 더 정리해 주시죠.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확진자 등 유권자께서는 오후 6시 이후에 일반 선거인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고 사전투표 때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방역 당국이 오늘 오후 12시에 한번 문자를 보냈고요. 그 4시에 이 확진자 등 유권자에게 본인의 외출 허용 문자 메시지 등의 이 방법과 시간, 외출 수칙 등을 포함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방송, 신문,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문자가 날아오니까 거기에 또 따라서 네. 행동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개표가 7시 30분부터 이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그때 끝나니까. 네. 자, 이때까지, 개표 전까지 네. 투표자가 네.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까? 네네. 이제 대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선거 때마다 위반 사례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 바로 투표소 내 촬영 문제입니다. 선거인의 투표소 내 사진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기표하기 전에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들께서는 대신 투표소 밖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위 인증샷을 찍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때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다든지 후보자 사진을 배경으로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고요. 네. 또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거를 하는 것이다 보니 선거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안전한 투표 참여를 위해서 이 기표용구를 신체에 찍는 행위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오후 6시 이후에 확진자 등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시다 보니 네. 이 투표 진행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 일반 유권자께서는 가급적이면 오후 6시 이전에 미리 좀 투표해 주셨으면 네네. 하고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너무 6시 임박해서 가시지 않고 미리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네. 궁금해요. 개표가 시작이 짠 되면 네. 사전 투표함이 이제 쌓여 있고 네. 또 이제 오늘 막 찍은 본투표함도 있잖아요. 네네. 어떤 것부터 개봉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국에 251개 개표소에서 오후 7시 30분 이후부터 개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선거일 본투표소 투표함도 있고요. 이미 우편 투표함이라든지 관내 사전 투표함은 각 구시군 선관위에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이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 중인 투표함들은 오후 7시 30분 이후에 개표소로 이송이 되는데요. 먼저 개함되는 투표함은 관내 사전 투표함으로 이 개함이 완료가 되면 네. 본투표소 투표함이 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이 해소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보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행정사무관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 시각은 1시 1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2부 역시 대선 특집 2022 선택 대한민국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주 명망가 패널들이 꽉 차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드 K 연구소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근두근 하시죠? 네, 차분합니다. 차분합니다. 먼저 이제 사과의 말씀 드려야 돼요. 사과의 말씀. 네, 제가 지난주에 처음 시사본부 나와서 단일화는 더 이상 없다. 기억 못해요. 네. 검증 받기로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셔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반드시 검증합니다. 그런데 깜빡깜빡할 때가 많은데 정말 정직한 후보십니다. 네, 후보는 아니고 패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나왔다가 아마 그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수요일 날 바로 그렇게 돼서 참. 자, 제작진에게 커피 한 잔씩 사시죠. 네. 자, 지금 13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1시 기준으로 사전 투표가 합산됐잖아요. 61.2%. 네. 맞습니다. 배 소장님, 높은 거예요? 지금 아마 청취자분들이 깜짝 놀라실 때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 나와서
사전투표 투표율도 예측을 했는데 여론오락관에서 비슷했어요. 39.95라고 그랬는데 네네. 36.93이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니잖아요. 비슷해요. 엄청 차이죠. 3% 차이면. 자, 좀 조용히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최종 투표율은 제가 79.95로 예측을 했거든요. 네네. 점점 비슷해지고 이 정도면은 지금 현재 투표율이 전국적으로 61.2%. 네네. 대전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요. 40%대라서. 예. 경이로운 정도의 수준인데 대전은요. 낮기로.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전국 투표율이면 매우 높다. 80%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왕 언급을 하셨으니까 네. 대전이 좀 이렇게 이례적으로 낮은 이유는 뭘까요? 글쎄 저는 이번 충청권 판세하고도 무관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청권 판세. 보통 이제 충청 그러면 역대 대선에서 충북을 이긴 후보가 당선자입니다. 모두 그래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외 없이 충청권 민심의 후보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번 대선은 굉장히 충청의 아들이고 충청의 사위인데 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공약은 별다른 게 없었어요. 각인될 만한 게. 예. 물론 발표는 했지만 네. 그래서 충청권 민심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뜨뜻미지근. 우리도 생각 좀 해줘요. 이거겠죠. 투표율기가 뜨겁지 않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장성철 교수님과 김준일 변호사님도 현재 투표율을 가지고 좀 어떻게 판세 좀 읽어보실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비호감 선거면 네. 정말 정권 심판 여론이 극심하고 네. 그럴 경우에 특정한 지지층이 진영 쪽이 투표장에 안 나오는 2007년 대선. 네, 63%의 투표율이었습니다. 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서 일단은 비호감이지만 여전히 국민분들이 공동차에 대한 뭐 책임감이나 애정은 여전히 갖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은 좀 건강한 걸로 평가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이제 75가 넘을지 안 넘을지 투표율이 그게 굉장히 좀 유념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 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87년부터 97년 대선까지는 다 80%가 넘었습니다. 네네네. 87년은 이제 오랜만에 직선제여서 거의 90%에 육박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투표율이 좀 빠졌어요. 노무현 때 70%고 뭐 이랬는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87년 이후에 정치가 계속 실망을 주면서 생긴 문제도 있지만 87년, 92년, 97년은 실질적인 다당제 선거였습니다. 3등 후보도 뭐 20% 가까이 나오는 이제 이런 거요. 15% 이상은 나오는 뭐 정주영 후보라든가 이인재 후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로는 약간 양강구도 중심으로 좀 흘러갔습니다. 근데 지난 대선은 어쨌든 다자구도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77%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양자구도에서는 문재인 박근혜 후보가 붙었던 2012년 대선 75%가 마지노였단 말이에요. 선택지가 많을수록 투표장에 올 유인이 더 많아지는데 만약에 실질적인 양자 구도로 결국 결론이 난 상황에서 75% 이상을 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사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높은 사전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한 75% 언저리일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당제일수록 투표율이 높아진다라는 또 이제 해석을 내셨어요. 그런데 양강구도긴 한데 이번에 후보가 14번까지 있잖아요. 후보는 항상 많잖아요.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율은 제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대략 76.5% 정도 예상을 76.5.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시간당 평균 잡아서 한 2.5%씩 증가를 할 거다. 1시간에. 그렇게 보면 그 정도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대략 한 5시간이 채 안 남았습니다. 근데 뭐 저 확진자 투표까지 하면은 이제 6시간 반 남았습니다. 네. 근데 예측하기로는 지난번 2017년도의 대선 때인 77.2%는 넘기가 힘들다. 그때는 정말 진영들이 다 나와서 투표를 했거든요. 그걸 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저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특정한 진영이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투표율이 더 높아지면 윤석열 후보에게 그래도 유리하다라고 판단해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투표율이 높아지면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네. 자, 배 소장님. 지금 오후 1시 기준 투표율은 지금 61.2%. 그럼 2017년 대선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더 높죠. 2017년 대선 때보다 약 한 6%포인트 정도 더 높거든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율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체로 이제 이 사전 투표를 보면서 한 오후 3시에 다시 한 번 더 진영 간 뭉침 현상이 있습니다. 투표 왜냐하면 당일 투표율을 오후 3시. 그렇죠. 투표를 보고서 그래서 우리가 출구 조사를 할 때도 2002년 대선 때도 보면 그때는 사전 투표가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 1, 2시에 투표를 보고서 대거 이제 노무현 후보 지지층들이 결집해서 3시 이후에 나오죠. 20대들이 또 선거일 날 늦잠을 좀 자요. 그래서 이제 네. 90년대 학번들이 대거 이제 출구조사상 보면은 몰려 나오면서 노무현 후보가 오후 3시 이후에 역전을 했다. 네. 이렇게 이제 대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마감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보통 한 5시부터 6시 사이에 또 집중이 돼요. 이때 한 투표율이 거의 한 7%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마감 현상 때문에. 왜냐하면 이때 아니면 영원히 투표 못 하는 거잖아요. 당분간은. 대선은. 그리고 이제 6시 넘어서 7시 반까지는 저는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저게 지금 확진자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8시 이상까지 갑니다. 네. 줄 서서 대기표 받고. 그래서 지금 어떤 혼란이 있을 수 있냐면 출구조사 발표가 7시 반인데 투표소에 있으면 전부 다 휴대폰 켜놓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확진자들이 더 큰 충격일 거예요. 격리자들도. 네. 그래서 저는 이게 KBS도 그렇고 출구조사 발표를 좀 미뤄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끝날 때까지. 8시경 정도까지는 미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누구 찍으러 갔는데 승패가 나와버리면. 지금 줄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31분인데 아직 줄 서 있어요. 정말 김 빠질 것 같긴 하네요. 큰일 나죠. 네. 아유,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자, 지금 투표율들을 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은 배 소장님 79. 몇 %? 95%. 79.95? 아니 비슷하게 되고 지난번에 거의 80. 금요일 우리 방송에서 39.9였는데 비슷했잖아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수하시고 아까 장성철 교수님은 76.5%라고 그러셨고 저 78.4%라고 어제 찍었는데 김준우 변호사님도 숫자로 하시죠? 75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아니 75 정도가 된다고 하는 전 75. 75. 네. 요거는 이제 시사본부 검증 기록으로 남겨서 또 틀리게 다음 주에 제가 제일 불리한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아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야죠. 아니요. 틀리더라도 뭐. 배 소장님, 그럼 지역별로 한번 지금 현재 투표율을 보면 아까 좀 충북이 이례적으로 낮다. 40%대. 대전이. 자, 그랬는데 그럼 어디가 높아요? 대구가 높아요. 대구 높아요. 오늘 기준으로. 오늘만 기준으로 하면 대구가 이제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보수 텃밭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사전 투표보다는 본선거일 날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전망이 돼서 왔었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경기도가 중요한데 경기도가 투표율이 좀 오르고 있긴 합니다. 사전 투표율은 낮았어요. 바닥권이었죠. 오늘 얼마나 경기도가 올라가느냐가 중요할 건데 좀 주목을 해보면 제주도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도 역대 대선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대선에서도 제주도를 이긴 후보가 다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충북하고 제주도가 바로미터인데 제주도도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요. 이것도 상당히 좀 심상치가 않다. 이번 대선이 심상치 않은 일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네요. 심상치 않다는 지금 심상정 후보 캐치프레이스예요.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투표 당일입니다. 저희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는 객관적인 분석을 오늘 쭉 해드리는 걸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면 제가 심상치 않다는 심상정 후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명까지 해주셨어요. 네. 자, 이제 양당 후보 선출 시점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과연 오늘 투표일까지 어떻게 우리가 왔는지. 자, 지난해입니다. 벌써 10월 10일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그 당시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 여당 대통령 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꾸라. 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우리 국민의 명령입니다. 네, 잊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변방의 아웃사이더다. 그러면서 기득권 정치를 혁신하라 하는 얘기는 그때도 했었네요. 장 교수님, 다시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때의 놀라움이 다시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예를 들면은 50% 넘겨서 결선 투표 없이 가냐 안 가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기는 것은 뭐 확정적이었죠. 근데 마지막 날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아주 큰 표 차이로 이겼잖아요. 대약진을 했죠. 그래서 그 표심이 뭐냐라고 저희가 상당히 분석했던 기억도 나는데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쭉 앞서 나갔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은 무척 좀 싱거웠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좀 싱거웠었다. 네. 자, 배 소장님 기억나세요? 근데 뭐 아주 싱겁지만은 또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또 아찔한 장면들이 많이 나왔던 것이 또 민주당 경선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정세균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스캔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럼 바지를 내리면 됩니까? 아이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상황도 기억나네요. 있었고 이낙연 전 대표가 또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왔었고 세게 했죠. 그리고 경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들은 또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또 상황도 벌어지다 보니까 참 민주당 경선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던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자, 사실 그 당시를 복귀해 보면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 가지고 잠시 좀 중단돼서 경선 일정이 연장됐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막 하고. 네. 만약에 경선 일정이 연기되지 않았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네요. 그와는 별개로 예를 들어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대선 경선 후보 당선은 이재명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출범이 좀 더 빨라졌을 것이고 이재명 표 공약이나 이런 어떤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에서 이재명은 합니다를 좀 실천시키는 템포가 좀 더 빨라졌을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실기한 부분이 아닌가. 실기한 부분. 그렇게 자,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경선이 빨랐고 국민의힘 경선이 더 뒤였어요. 그래서 이 25일 정도 됩니다. 11월 5일 달이 바뀌어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역대 후보들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일이 많죠. 윤석열 후보의 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저를 정치로 부른 국민들의 뜻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정치권 눈치 안 보고 공정한 기준으로 사회 구석구석 만연한 특권과 반칙을 바로 잡으라는 명령입니다. 대장동 게이트에서 보듯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뿌리 뽑고 기성 정치권을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내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국민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 윤석열의 존재 가치이고 제가 나아갈 길입니다. 네, 처음에는 당내 주자들이 많아서 컷오프도 막 있었어요. 그 마지막에는 결국 아까 뭐 이낙연 대 이재명 얘기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도 윤홍 대전이다 이렇게 좁혀졌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 배 소장님 어떻게 기억나세요? 그렇죠. 홍준표 후보와의 치열한 대결 구도였고 특히 우리가 앞으로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민심과 당심이 달랐잖아요. 국민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였죠. 이겼고 당시에. 근데 당심에서 한 절반 정도밖에 얻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과연 앞으로의 경선을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인가. 당심이냐 민심이냐. 이 부분부터 상당히 엇갈려 있는 것이지만 결국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것은 정권 교체 여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윤 갈등을 겪으면서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가 됐고 대선 후보가 됐고 또 물러났고 그것이 지지율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당심의 선택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김준우 변호사님은 어떻게? 그렇죠. 이제 MB와 박근혜 후보의 경선이었던 2007년에도 당심과 민심의 결과는 달랐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두 번째 그렇게 된 거고 재미있는 것은 사실은 윤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제일 강할 거라고 생각하고 당내 많은 중견 정치인들이 윤 캠프로 달려갔는데 제일 많이 모였죠? 네, 정작 여론조사는 홍 대표가 이겼으니까 뭔가 좀 약간 이상한. 그래서 그걸 보고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당내 경선에서 이긴 상황이니까 상당히 이 뭐지? 뭐 이런 좀 약간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완전한 정치 신인이 유력 정당의 대선 주자로 될 일이 과연 또 있을까? 네. 그런 면에서 보면 탄핵 이후에 보수는 혁신에 성공한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실패한 것은 아닌가? 외부 수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또 한번 평가의 지점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당내에서 대선 후보를 만들지 못하고 영입을 한 케이스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짚어주신 거고요. 그럼 장성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분석은 두 분이 잘 해주셨고요. 네네. 저는 하여튼 윤석열 후보가 왜 당선이 됐느냐 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사람,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공정하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당신과 민심의 괴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 또한 국민의 뜻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참 국회에서 오래 일하거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에 오래 있던 분들은 상당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예견된 결과였지만 어쨌든 자신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렀던 분을 정권 교체의 선봉장으로 내세웠잖아요. 아이러니가 있어요. 너무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감정이 그때 당원들은 복잡미묘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 뭐 거의 선거가 끝나 투표 날인데 그때 그 마음을 한 팀으로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었는데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 앞에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합쳐지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본선 주자가 돼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유세, 아까 1부에서 저희가 잠깐 짚어보기도 했었고요. 자, 배 소장님,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이제 본선으로 돌입했는데 두 사람의 그간의 지지율 추이를 좀 요약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추세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게 뭐 가능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애청자분들도 눈을 좀 지그시 감고 배 소장이 지금 그려나가는 그 그래프를 연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텐데 11월 5일 날 이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되면서 대진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순탄할 줄로 알았죠. 지지율은 윤배현 효과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1월 말부터 이준석 1차 파동이 터졌습니다. 1차 파동. 대체로 이번 대선은 사람으로 연결해서 보면 되는데 이준석 1차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찍고 여수 찍고 순천 찍고 제주 찍고 울산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가는 이런 자맹 속에서 가까스로 12월 3일 날 봉합이 됩니다. 울산 회동. 울산 회동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지지율이 괜찮아질까? 윤석열 후보 그랬더니 또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이 터지고 이준석 2차 파동이 터지죠. 2차 파동.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칩니다. 뚝 곤두박질 치는 것이 이제 연초인데 이때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상당히 내려가면서 이제 선대위도 다시 구성을 하게 되고 이준석 대표와 항상 이렇게 간신히 또 봉합이 돼요. 1월 6일 날. 올해 들어서 1월 6일 날 봉합되는데 이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별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예요. 한 30% 중반 내외 쭉 유지가 되다 보니까 나오는 분석이 박스권이다. 이렇게 얘기되는데 자, 또 하나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짜가 1월 16일 날. 1월 16일. 바로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이번 대선을 녹취대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녹취록 대전이라고 하는데 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요. 회복이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할 정도의 내용은 아닌데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그건 뭐 평가나 반응은 각자 제각각 달랐겠지만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다시 이제 회복되고 올라와요. 그런데 쭉 진행되는데 또 누구냐? 배우자 이번에는 김혜경 씨 논란이 설명절 전후로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맹추격을 하고 거의 이제 깻잎 반의 반장까지 따라갔는데 김혜경 씨 가행 의전 또 법인카드 의혹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요 자꾸. 할 때마다 놀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인물이 누가 등장하냐? 안철수 후보와의 이제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2월 13일경 이제 단일화 물 건너갔다. 2월 20일경 완주합니다. 그런데 27일경에도 선거였다고 했는데 공표 금지되는 첫날인 3월 3일 날 단일화가 되는 이런 역정을 겪어왔죠. 자, 이제 저희 장 교수님은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한 가지 장 교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가장 중요했던 대선 주요 변곡점을 하나 꼽으신다면 뭐예요? 저 2개 꼽고 싶어요. 2개 꼽으세요. 그러니까 이슈에 대한 변곡점이 있고요. 판세에 대한 변곡점이 있어요. 좋아요. 네. 이슈에 대한 변곡점은 작년 8월 31일 날 한 경기도 쪽의 언론사에서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라는 칼럼을 실었어요. 지난해 여름. 그다음부터 대장동이 지금까지도 선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 그때 8월 31일을 우리 주목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대장동 이슈가 터지지 않았으면요.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공세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족쇄를 하나 떨쳐버릴 수 있었는데 이때가 중요해 보이고 또 하나는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은 배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의총을 통해서 윤석열, 이준석 극적 화해. 원래는 이제 이준석 대표 탄핵론이 막 나오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틀 후에 여가부 폐지 이 공약을 함으로써 20, 30대 남성층의 지지율이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지율도 올라갔고 그래서 판세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장성철 교수님 오늘 또 밤샘 개표 방송들 많이 다니실 텐데 지금 먼저 보내드리고 배종찬 소장님과 이제 변호사님 함께 계속 장 교수님이 KBS 하겠습니다. 개표 방송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보내드리지 말까요? 네. 선거 방송은 KBS. 네, 잘하셨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별로 잠깐 연결해서 저희 투표 상황을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유권자 표심에 캐스팅 보트로 꼽혀왔던 지역이죠. 아까도 언급됐습니다만 충청권, 자, 충북 청주시 북대 제2동 1투표소에 나가 있는 김도희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청주시 북대 제2동 제1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인데요. 유권자들의 발길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홀로 투표소를 찾은 분들이 많은데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 충북 지역 전체 투표율을 좀 살펴보면요. 오후 1시 기준 60.7%의 투표율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때 오후 1시 기준 55.3%였는데요. 현재 그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북 지역 사전 투표율도 역대 최고치인 36.16%를 기록했는데요. 2013년 사전 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19대 대선 때보다는 무려 10.71%포인트 높았고 역대 도내 최고치를 기록했던 21대 총선 때보다도 9.4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소접전 양상인 대선 판세가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어내면서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충북 지역은 어느 한쪽의 우세를 점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캐스팅 보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충북 지역은 이번에 136만 4천여 명의 유권자가 함께합니다. 이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시 복대 제2동 제1투표소에서 리포터 김도희였습니다. 네, 김도희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야, 민심의 바로미터. 아까 이렇게 얘기했던 충청권이었고요. 자, 또 한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제주도입니다.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제주도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강나래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기준 제주 전체 유권자 56만 4,354명 가운데 58.8%인 33만 2,049명이 투표를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같은 시간 누적 투표율인 52.7%보다 6.1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난 4일과 5일에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제주 전체 유권자 중 33.78%인 약 19만여 명이 사전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지난 19대 대선 사전투표율보다는 약 11.3%가 높게 나타났고요. 사전선거 도입 이후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투표소 상황 및 특징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지금 현재 제주도 내 섬 속의 섬인 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에서도 투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라도의 경우에는 투표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배를 타고 서귀포시 대정 투표소로 찾아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치러진 7번의 대통령 선거 동안 제주에서 1등을 놓치고 청와대 주인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따라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도
제주 1등이 청와대 입성이라는 선거 공식을 이어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강나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2022 선택 대한민국 대선 특집으로 꾸리고 있습니다. 자,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호 변호사 함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장성철 교수 나가시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주요 변곡점 하나만 꼽아달라 했더니 이슈, 판세 두 개를 꼽아주고 가셨어요. 두 분께도 같은 질문 여쭤볼게요. 김준호 변호사님. 저는 뭐 거기에서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선거 운영 과정에서의 두 후보의 전략에 대해서만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가장 쉽게 생각해서 의제가 될 건 두 개였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코로나19. 네. 근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1위, 2위 후보가 차이가 없을 거라는 것이 명명백백한 선거였습니다. 공급 폭탄을 하겠다. 손실보상을 열심히 하겠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미 토론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차이가 있어야 똑같아. 되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윤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심판론, 그 다음에 이제 강력한 뭐 강군 정책, 뭐 이런 뭐 무기 도입이나 안보 이슈는 전통적인 우파의 선거 아젠다를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른 거고.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했으면 이제 뭘 합니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재원 문제 때문에 기본소득이라는 시그니처 공약이 약간 좀 뒤로 빠졌죠. 3선 후퇴 정도를 했을 상황에서 뭘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를 거냐,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과제였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이제 정치개혁이라는 아젠다를 던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평론하는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요게 조금 늦지 않았나. 아, 늦었다. 네,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제 좀 질 것 같으니까 낸 거 아니냐. 물론 이제 질 것 같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과 단일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건 이제 투표율 따라 가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건 진심인데 진심이지만 투표율이 더 높아져야 돼. 득표율이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감동을 주려고 했으면 예를 들면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의 골든크로스, 즉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 국면이 있었을 때 그때 이 정치개혁 카드를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예를 들어 이런 정도의 복귀 정도 시점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장 교수님이 이슈 판세 짚어주셨으니까 김준호 변호사님은 전략적 측면을 짚어주셨는데, 근데 아까 처음에 또 육성을 듣고 오니까 본선 주자로 선택이 됐을 때 정치개혁 얘기를 또 한 개 다시 복귀가 돼서 근데 그게 뒤늦게 이제 대선 판세 전략적으로 등장했단 말이죠. 자, 배 소장님 어떤 변곡점입니까? 저는 이번 대선을 사람으로 봐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유권자층은 MZ세대 여성 중도층 M여중. 이걸 뭐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하던 거고요. 계속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습니다. 못이 박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반응들이 좀 각 진영마다 너무 느렸다.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재명 후보는 세 사람이 중요하다. 노무현, 문재인, 김대중. 근데 결국 호남 지지층을, 호남 유권자들을 결집시키는데 힘겨워했고 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차별화도 좀 어설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섬세하게 정교하게 갔어야 되지 않았나. 물론 선거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윤석열 후보도 4명의 남자가 중요하다. 맞아요. 김종인, 이준석, 홍준표, 안철수. 원팀이라고는 하지만 홍준표 후보가 광화문 광장에, 서울 광장에 등장하지는 않았거든요. 어디에도 안 시청 광장에 등장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여전히 아직 결합이 된 건 아니고 또 이준석 대표하고도 계속 좀 잦은 마찰이 있었고 또 안철수 후보하고도 지금 대표죠. 안철수 단일화했잖아요. 후보하고도 단일화가 너무 늦었고. 늦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번 대선은 배우자 리스크부터 비롯해서 굉장히 사람으로 시작해서 기성전 사람으로 끝나는 선거였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선 이후도 궁금해요. 지금 포스트 대선 전국 제3의 후보들 관련 주제도 어제 저희가 짚어봤는데 누가 3위를 하느냐도 또 우리가 좀 깜빡하고 있었지만 이게 치열하더라고요. 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대선 레이스 도중에 칩거한 이례적인 경우가 또 나왔었습니다. 5일 만에 당시에 돌아와서 이야기한 심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보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대로 성찰하고 제대로 일어서겠습니다. 가치와 원칙은 더 선명하게 세우겠습니다. 가난하고 절박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더 절실해지겠습니다. 시민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더 솔직해지고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와 정의당 국민들의 재신임을 구하겠습니다. 네, 이 목소리와 어조에서 상당히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자, 정의당 혁신위원 출신 김준일 변호사님. 네. 이 당시 정의당 분위기는 어땠어요? 내부에서?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침잠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때늦은 사실 이제 당내에서 당이 정의당이 이제 잘 안 되면 당 내에서도 이제 당대표가 책임져야 된다. 실질적인 당대표는 이제 여영국 대표님입니다만 그렇죠. 심상정이라는 워낙 그 아이콘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예요. 당 내에서도 심 대표만한 사람도 없고 심 대표가 근데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심 대표 비판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었는데 사실 이번 대선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의당은 애초에 힘든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1, 2위 후보가 박빙일수록 사실은 진보정당은 표가 좀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가항력인 거고 그래서 무조건 지난번 대선보다 표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사실 객관적인 분석이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무엇을 남길 것이냐 출마를 해가지고 무엇을 목적할 것이냐 뚜렷하게 남겨야 되는데 그걸 아주 성공적인 레이스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예를 들어 토론회 할 때 이해람 고이람 중사 특검 관련해서 얘기라든가 민주당 의총 문제라든가 포스코 지주사 서울 이전 철회라 문제라든가 안희정 그 성폭력 사건 2차 가해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사과라든가 사실은 TV 토론을 통해서 또 정의당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장면들은 좀 있었지만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자, 배 소장님은 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정의당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고 이전에 민주노동당 시절에 2002년 대선에서 권영일 후보가 나왔던 그 한마디가 정의당의 매력이거든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떠오릅니다. 민주노동당도 수권정당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토론만 잘하는 대선 후보만 계속 있으면 뭐합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정의당 내에서 굉장히 곱씹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진보정당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자체로도 의미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권정당이 돼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표를 받아서 다수당이 되고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이 고민을 심상정 후보가 몸을 다 바쳐서라도 이정미 전 대표가 몸을 다 바쳐서라도 김종철 전 대표가 분고쇄신해서라도 만들어내야 되죠. 여영국 대표까지 현재. 자,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의당은 결선 투표가 있었네. 그래서 그때 이정미 전 대표가 나왔더라면 좀 달라졌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 지금 아까 정의당이 이제 존립 같이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거예요. 3위 경쟁.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와 누구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가. 이것도 또 하나의 이번 대선 관전 포인트인데 배 소장님 지금 어떻게 예측됩니까? 아니, 허경영 후보가 10년 전에 우리 허경영 후보 우습게 봤습니다. 15년 전에 허경영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건 뭐야? 이랬단 말이에요. 내 눈을 바라봐 이런 노래를 그러니까요. 공중에 떠면 내 눈을 봐.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귀 기울이게 돼요. 그의 공약이 다 현실화되고 있잖아요. 상당히. 다른 후보들의 공약으로 현실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현실화되는 정책이라는 의미를 떠나서 그러면 뭐냐. 결국 대선은 선거는 인호충이거든요. 인지도가 높아지고 호감도가 높아지면 충성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동안 허경영 후보 인지도는 높았는데 호감도로 잘 연결 안 됐거든요. 이게 뭐야. 비호감도였는데 이제는 호감도가 높아졌어요.
구독자 100만 이상의 유튜브 채널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친근감 있는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게 결국 투표하게 되는 충성도랑 연결되는 거죠. 근데 저는 허경영 후보의 득표, 심상정 후보의 득표 상당히 대등할 것 같다는 생각도 대등할 것 같다. 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고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국가혁명당이 지난 총선 때 한 0.71% 정도 전국 득표 비례대표 지지율 기준으로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정도가 이제 생각인 거고요. 일남짓. 네.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오해를 하시는데 총선 때 이제 정의당 망했다. 네, 뭐 준연동형 물론 이제 위성정당 문제로 인해서 위성정당 문제가 있고 생각보다 훨씬 적은 의석을 가졌죠. 사과까지 했고 다시 다당제로 돌리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 대선 때 이제 심상정 후보가 200만 표 얻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준으로 230만 표를 얻고 총선 때 260만 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표는 줄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당연히 줄 거지만 표는 사실은 2020년 총선도 성장해왔다. 정의당이 사실은.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 지지층이 있는데 이제 소위 스윙 보터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지금 선거판이 양강구도로 할수록 많이 빠지겠지만 그래도 수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3등을 심 후보가 놓칠 것 같지는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등을 하더라도 또 이제 얼마냐. 지금 이제 마지막 대선 토론에 제가 기억이 생생한 게 심상정 후보가 마무리 발언에서 지금 지지율보다 3배는 더 받고 싶습니다. 2자릿수 받고 싶습니다. 이거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감이 느껴졌는데 자, 끝으로 한 요 질문을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대선 이후 자, 포스트 대선 이게 대선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자, 정계 개편에 대한 주목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쪽 후보가 이기더라도 내일 새벽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정계 개편은 피할 수 없는 상수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 자, 배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도 개편이 불가피할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을 비롯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나 또 윤석열 후보가 이건 가정을 하는 거니까요. 네네, 가정이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아니라 낙선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쭉 줄줄이 이제 연패죠. 이렇게 되면 재보궐선거는 이겼다고 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그렇다면 정계 개편은 불가피할 거라고 봐요. 적어도 지방선거 때까지는 움직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또 한편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낙선하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다면 더불어민주당으로 쏟아지는 비판도 상당할 겁니다. 그리고 당장 지방선거의 결과도 성적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번 대선을 분석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다른 대통령보다 지지율 높은 편이었다. 역대 제일 높은 대통령이다. 이재명 후보도 개인적으로 성과도 내왔고 능력도 있는 후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높습니다. 당에 대한 비판. 그렇죠. 거대 정당인데 지난 2020년 총선에서 힘을 실어줬는데 뭐 했냐. MZ세대도 실망하게 됐고 여성 중도층에 다 실망하는 정당이 돼버렸다. 그 모습은 아닐 텐데 그렇다면 적어도 당에 저는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식으로든 정말 개편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당이 흩어지고 이제 분열이 되고 어떻고를 떠나서 어떻게든 당 내부의 혁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겁니다. 결국 이제 쇄신론이죠. 당내 역학 구도의 변경이고 일반적으로 정계 개편이라면 당을 뛰어넘어서 분당, 창당, 합당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관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사실 미미할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게 되려면 사실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어렵죠. 그게 때문에 결국 유승민 대표도 신보수당을 포기했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주마등 같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서 보니까 아까 배 소장님 말씀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후반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럼 힐러리가 당선되겠네 그랬는데 트럼프가 당선되잖아요. 빅데이터에서. 그러니까 좀 이게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전혀 다른 이제 대목이 벌어지기도 하고. 자, 또 한 가지 끝으로 요거 정말 궁금해서 배 소장님께 여쭤보면 이따 출구조사 하잖아요. 사전투표 출구조사 안 했잖아요.
못하죠. 근데 그러면은 출구조사가 36.93%니까 이거 맞출 수 있겠어? 맞춥니까? 그래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저도 지방선거 또 사전투표가 있는 총선, 지방선거 또 대선까지 다 해봤거든요. 제가 출구조사를 맡아서 해봤는데 네. 그런 기술력과 또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전체 투표자의 한 절반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80%의 근접하는 투표율이 된다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본선거 오늘 이제 출구조사한 내용을 가지고서 성, 연령, 지역을 가지고서 사전투표를 보정을 하거든요. 꼭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투표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또 조사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문 교수진도 있습니다. KBS도 있고 그래서 개표 방송을 보시면 그래도 출구조사가 상당히 정확하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고 초반에는 개표가 사전투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해질 수 있는데 개표 방송은 KBS 보시죠. 네. 대선 특집 2022 선택 대한민국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김준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8743님 투표 인증합니다. 올해 성년이 되어 생애 처음 투표한 딸아이와 같이 온 가족이 투표했어요. 안전하고 무사하게 투표가 끝나길 기원합니다. 자, 사연과 함께 투표소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투표 인증샷 정말 많은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8743님 비롯해서 2496, 5140, 5001, 1003, 8335님께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 5시 5분부터요. KBS 1라디오 단독으로 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방송 2022 우리의 선택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